6.25 전쟁 때 포병 소위로 참전했던 조창호 씨가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간 지 43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조창호. 내가 끝까지 죽어서 싸우다 왔으면 더 싸야 돼. 다 늙어서 돌아오면 내 반이야. 꿈같아요. 어떻게 저희는 이제 살아 계셨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늘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 계신다는 그런 신념. 아, 이제 저분 얼굴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아. 유교가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돼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살아서 돌아온 그는 국립묘지 전사자 위패에서 본인의 이름을 자기 지운 이름을 거예요. 순수 지웠습니다. 와. 조창호 중위는 남은 인생을 나라 지키는 일과 조국의 소중함, 국군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우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일단 뭐 이 참전을 어떻게 했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1930년 평양 태생이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항일 운동을 하셔가지고 자, 내 손자만큼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름을 따자 해서 조창호라는 이름을 좀 운동하는데 그 어렸을 때 서울 마포로 내려와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는데 마침 그 해 6.25가 터져버린 거죠. 그 수많은 민간인들 특히 이제 그 인민군들이 서울에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이 공산당을 때려잡자라고 해서 바로 입대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입대를 하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딱 보니까 자기 집이 효자동이었는데 효자동 옆에 보니까 포병부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포병부대에 가가지고 내 입대를 하겠다. 너 그럼 학력이 어떻게 되냐? 연세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다.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장교를 해라.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포병 장교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다가 입대한 지 7개월 만에 강원도에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이제 포로가 됩니다. 세상에. 중공군 포로로 잡혀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인민군에게 인계가 되는데 그때부터 정말 아우지 탄광에도 끌려가고 정말 힘들게 사셨죠. 그래서 43년 만에 1994년도에 이제 귀국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전사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전사자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을 때 자기 손으로 묻어준 동료 국군 포로가 100명이 넘었대요. 이 어딘가에 내가 직접 손으로 묻어줬던 그 전사자 전후의 이름들이 있을 것인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피눈물이 났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포로나 실종된 우리 국군 용사가 8만 한 3천여 명 되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소환된 것은 한 8천여 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 나머지는 왜 안 돌려주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북한에 남겠다고 그랬다. 이렇게 사실 이제 북한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은연중에 참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국군 포로였는데 돌아왔노라. 이렇게 하는 분이 나타났으니까 군으로 봐서는 진짜 아주 반가운 일이고 아주 축제 분위기 그런 거였죠. 오늘 시크릿 코드의 주인공 조창호 중위와 성수대교 붕괴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조창호 중위가 잡히고 2년 뒤 1953년이죠. 남북이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제 포로 상태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협정에 의하면은 전쟁 끝나고 이후에 포로들에게 남한이냐 북한이냐 혹은 중립국이냐 세 군데 중에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줬었는데 조창호 씨도 그러면 같은 선택지가 놓여졌을까요? 안 주어졌다고 봐야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이게 다 100% 교환을 해야 되는데 조창호 중위 같은 경우에는 1951년 5월 강원도 현리에서 이제 포로가 된 걸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끌려다니다가 1952년도에 소위 이제 조선인민군 의용군이라는 곳으로 이제 강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하고 해서 이제 탈출을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소위 뭐 악질 분자로 이제 분류가 돼갖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오지 탄광 등등등 예, 그런 데로 이제 강제로 이제 배치가 돼갖고 13년 동안 탄광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북한의 정치범들하고 뒤섞여갖고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이불이라든지 베개 이런 거 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고된 노동을 이제 했었다는 것이죠. 베개와 이불도 없이 예, 예. 살았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때 발음이 되게 어눌하셨잖아요. 예. 내가 끝까지 죽어서 싸우다 왔으면 더 싸야 돼. 이 동포들이 솔직히 검토하는데 벽돌함량 은근 어떻게 못하고 그 이유가 이제 탄광에서 일한 지 한 10년쯤 되던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빨이 다 빠지셨대요. 영양실가요? 그 보니까 이제 13년 동안 치약 칫솔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항상 탄광에서만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폐에 그 탄광의 그 석탄 먼지 이런 게 쌓이셔가지고 진폐증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심하니까 그제서야 자강도에 있는 산골 마을로 보내졌는데 그곳에 가서는 또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농장에 편입돼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곳에서도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죽어라 고생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이 조창호 중위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쓴 돌아온 사자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아오지 탄광이 아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오지 탄광에서 조창호 중위와 나머지 그 국군 포로들이 얼마나 이 나쁜 대접을 받았냐면은 그 한 국군 포로는 어느 날 밤에 굉장히 배가 아팠대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그 다른 죄수 중에 하나 이제 의사 출신이 있어가지고 배를 갈라 보니까 밤에 몰래 먹었던 어떻게 해서 구한 미숫가루를 물에 안 타가지고 꾸역꾸역 먹다가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진 거지. 죽었어요 국군포로가. 그리고 아오지 탄광에 갇혀있던 국군포로가 유일하게 그 힘을 내는 게 언제냐면 가끔씩 밖에 들판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게 시킨대요. 그 안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들판 나가면 염소같이 풀이랑 풀을 다 뜯어먹는데요. 그리고 개구리도 그냥 껍질만 묶인 채로 먹어버리고 오만 벌레는 다 먹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이 내과질이나 배탈로 다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치료도 없으니까. 6.25 때 북한군이 이제 병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포로를 잡으면 끝까지 포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죠.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압제를 당한 거야. 근데 우리가 너희들을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너희들 의용군이야. 그래서 실제로 의용군으로 강제로 편입을 시키고 무슨 일을 시키냐면 주로 이제 복구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의 폭격으로 무너지. 왜냐하면 전투부대 시키기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철도 이걸 하게 되면은 거기가 가장 많은 미군의 폭격을 받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배치를 해가지고 써먹은 거죠. 조창호 중위가 마지막으로 배정된 거주지가 어디냐면 호화라는 곳이에요. 중강진 제일 추운 곳이죠.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암록강이고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위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많은 그 밀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넘어오고 이제 물건도 팔고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쌀이나 소금 같은 걸 갖고 와서 북한에 팔고 북한에서는 산삼, 도토리 이런 것들을 또 팔고 이런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죠. 네. 근데 1991년 여름 조창호 중위의 집으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누구시오? 했더니 그 마침 이제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던 조선족 네. 이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씨랑 조창호 중위는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앉아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씨가 중국 조선족이죠. 지금 뭐 조만간에 이제 중국과 남조선이 수교를 하기 때문에 벌써 서신 교환들을 하고 있다. 남조선과 중국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창호 중위가 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원래 고향이 뭐 남조선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남조선에 있던 옛 주소 아냐고 알면은 내가 혹시라도 지금 서신 교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서신 한번 넘겨는 보겠다 남조선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때였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아니 그럼 40년 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고향에 연락할 수 있는 건데 편지로 당연히 했겠죠? 그럼요. 그때 당시 이제 보따리 장사의 어떤 그 번뜩이는 제안이 담비 같은 소식이었겠죠. 근데 나중에 조창호 중에 자서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죠. 병도 얻었죠. 이빨도 다 빠졌죠. 그리고 보위부에 감시도 삭막하게 당했으니까 조창호 중위는 40년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외면해 왔던 거예요. 꾹꾹 눌러왔던 거죠. 그런데 보따리 상인이 잘하면 남조선으로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제안 들었을 때 억눌러 왔던 40년이에요.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팡 터진 거예요. 그때 그럼 뚝 무너지듯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 당시 조창호 중위도 가족들을 다 형성했었으니까 가족들 몰래 편지 한 장 씁니다. 그 내용에는 40년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왜 잡히게 됐는지, 중공군에게 잡혀서 어디를 떠돌다가 북한으로 넘어왔고 그 40년 동안 가족들에게도 내뱉지 않았던 그 사연을 40년 만에 털어놓는 거예요, 편지로. 그리고 고향이 그립다, 어머니 누구, 아버지 누구, 나의 누이, 나의 여동생, 형제들 이름 쭉 쓰고 마지막에 이런 구조를 썼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를 받으면 내 가족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 눈물을 삼키며. 실제로 편지를 보내면서 조창호 중위는 답장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남한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자체도 확실하지 않았고 이때 이제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나중에 이제 회고록에 씁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리움들이 다 내 품 안에서 떠나는 듯했다. 마음 졸이며 가족들의 연락을 기다렸던 그 세월들이 아오지 탄광이 강계 교화소가 결핵으로 핏덩이를 쏟아냈던 순간이 편지를 따라 훌훌 떠나는 것 같았다.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세월의 서름을 바람에 날려 보낸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의 여름을 아주 후련한 마음으로 지냈다. 정말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했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원인을 좀 했어요. 이런 사람이 이 연구라는 사람이 가져가긴 가져가세요. 기다려 보세요. 하는 데까지 하겠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조창호 중위가 누군가 주소지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 편지를 받을 사람. 받을 사람을 어떻게 적었겠어요? 아니 뭐 강원도에 누구 찾기도 뭐하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게 6.25 전쟁 일어나기 전이에요. 1950년. 그때 누나인 조창숙 씨가 성신 여자 학교의 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학교 교사는 정년 때까지 쭉 하니까 그 기억을 살려서 받는 사람 서울시 성신여학교 조창숙. 그러면 가죠. 누나한테. 맞아요. 그럼 가죠. 주소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소름 돋는다. (1951년에) 만나고 이제 헤어진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누나가 계속 성신여학교에 근무하고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은퇴했겠다. 네,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옮겼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1992년이었습니다. 이 조창호 중위의 편지를 받은 이 성신여학교, 그러니까 성신여자대학으로 이 편지가 간 거예요. 직원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창숙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일단 학교 내에 전산 시스템에 쳐봤는데 없어요.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편지가 오면 다시 반송을 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는데 뭐 아무튼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 편지잖아요. 그렇죠. 반송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왔는데 어디서 보냈는지 주소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쓰레기통에. 설마요. 속상하다. 쓰레기통에. 설마요. 속상하다. 총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열어보지도 않고. 거기서 3년을 거기다 묻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임무를 다 한 거잖아요. 인트라넷에 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게 뭐 장난 편지일지 진짜일지 뭔지 모르는데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맙소사. 됩니다. 조창숙이 있을 줄 알았어. 나 아직 구성신여대. 그렇지. 근데 퇴임을 했고. 와, 아니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이게 폭발해서 사실 보낸 편지인데, 야 이게 가족들에게 이게 못 단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편지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요? 대박이다. 누가요? 바로
성신여대 총무과 직원이었던 최성규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조창호 중위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 누구 얘기하잖아요. 거의 두 번째 얘기합니다. 최성규 씨 덕분에 내가 한국에 오게 됐다. 인데 이분이 뭘 하던 분이었냐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우편물을 관리하시던 분이었어요. 이제 뭐 어떤 거는 이제 버리고 어떤 거는 뭐 재분류하고 어떤 거는 뭐 정말 반송할 건 뭐가 있는지. 근데 가만 보니까 쓰레기통 안에 눈에 딱 띄는 편지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편지가 다 우리나라 우표잖아요. 그렇죠. 중국 우표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시 읽어봐. 있을 수도 없고. 수교 전이야. 그러니까 아니 수교 유학생이 전이야. 없다니까요. 수교 전이야. 드문 중국 편지네. 여기 중국 우표가 붙어 있는 편지가 여기 왜 왔을까? 이상하긴 하지. 여기서 에이 그냥 갖다 버리자. 안 돼! 버렸으면 오늘 소리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이왕 버릴 거 안에 내용이 뭔가 한번 뜯어보고 읽거나 보고 버리자 해서 쓰레기통에 있던 그 우표가 달린 편지를 꺼내서 뜯어보게 돼요. 일이 될라니까. 야, 지금 여기까지도 되게 극적이잖아. 일단은 보따리 장수가 나는 이 편지를 대한민국 성진 여자 학교로 보냈다는 것도 고마운데 최성규 선생님이 쓰레기통에서 이거를 다시 건져서 뜯어봤다. 이것만도 너무 두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와 아까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때 광고 나갔겠다. 진짜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신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손이 땀나는 거 봐라. 막. 어마어마한데 사실 심지어 내용도 안에 내용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 내용을 보면은 편지를 전해주세요 가지고 뜯어봐야 이런 것들이 막 버릴 때. 와.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최성규 씨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 그리고 뭔가 우리도 왜 제보를 받잖아요. 다양한 제보 전화. 빨리 말해줘.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됐어? 최성규 와 김진 2명째 나타난 것 같아. 일단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뭔가 이건 심상치 않은 전화나 제보 전화가 있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듯이 네, 이분도 뭔가 한 번 더 눈길을 가게 하는 그런 편지였던 거지. 일단 소인이 중국이고요. 네.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 그럼 이건 내가 읽어봐야겠다. 편지를 열어봤는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 민족의 아픔은 남의 것이 아니다. 그럼요.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이 편지의 주인인 조창숙 씨를 찾아주겠다. 대단한 말이시다. 정말 다행인 것은 누나인 조창숙 씨가 성신여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부들을 통해서 이분의 행적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죠. 왜냐면 이쪽 공무원이고 분명히 이 직업이 분명했으니까. 인트라넷은 없었잖아요. 일단 현재 직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인적 기록부를 찾아봤더니 최성규 씨가 실제로 조창숙 씨가 학교의 가정과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가정과 선생님은 학교를 옮겨서도 계속 가정과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정학회를 통해서 조창숙이라는 사람이 있냐? 성신여학교에서 근무했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창숙 씨가 지금은 건국대학교 가정대 학장을 역임을 하고 명예퇴직을 했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학장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집안의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가족들이에요. 이걸 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열흘입니다. 왜냐면 이게 인터넷이 있겠어요. 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조창숙 씨를 열흘 동안 발품 팔아서 찾았고 실제로 조창숙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집 주소까지 알아낸 다행이다. 네. 자, 그래서 누나를 만났냐? 자, 그래서 누나를 만났냐? 근데 여기에 또 난관이 있어요. 왜요? 그때 찾아낸 주소가 압구정동 77번지였다고 해요. 그럼 가면 되지. 근데 압구정동 77번지가 주택이냐? 네.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건데 몇 동 몇 톤지가 안 나와 있는 거야. 최성규 선생님이 열흘 동안 찾아낸 게 다행히 압구정 77번지인데 몇 동 몇 톤지를 모르니까 그 많은 아파트를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못 알아냈어요. 아, 내가 이런 최성규- 장면 진짜 TV는 사랑을 싣고서 굉장히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네. 최성규 씨가 동사무소? 이때 동사무소에 최성규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다행히. 그렇죠. 내가 이리해서 열흘 동안 조창숙 씨를 찾고 있는데 이게 보통 사연이 아닌 것 같다. 압구정동 77번지까지 내가 찾았다. 동사무소에서 확인 좀 해달라. 조창숙 씨가 압구정동 77번지 몇 동 몇 회 삽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할게요? 알려줄 수 없다. 아니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요? 근데 이상하다. 알아보고 전화드려도 될까요? 최성규 선생님이 열흘을 추적하고 동사무소까지 전화했잖아요. 네. 동사무소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고 연락이 없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뭐래요? 네, 최성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사무소인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얼마 전에 초상 치른 집이 있다는데 여기 상주 안주인 이름이 조창숙이네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생년월일도 맞는데 한번 연락 한번 해봐요. 제발. 해서 동사무소가 알려준 조창숙과 최성규 선생님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 그 조창숙이 맞은 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상을 치렀고 남편상. 그 상 치른 내역을 동사무소 직원이 또 알아봐서 최성규 선생님이 알려준 거죠. 결국 서울을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그 편지가 누이에게 전달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중국의 조선족 동포가 그 당시 북한 넘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옛날에 수도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떤 시절에.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놀랍죠?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희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성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최성규입니다. 저는요. 최성규. 저 본인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교직에 30년 근무하다가요. 지금은 퇴직하고 제주에서 여유로운 삶을 그냥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그 이만갑 아주 찐팬입니다. 아유, 그래요? 예, 오늘도 오전에 재방송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성규 선생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당시에 그 편지 처음 봤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처음에 이제 그 편지를 전달받고요. 편지 그 규격 사이즈도 맞질 않고, 그다음에 뭐 무슨 편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는 편지라서, 제가 결렬을 무릅쓰고 한번 편지를 뜯어보고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처음에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북한식 그 용어하고 사투리를 써서 작성한 거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상세히 읽다 보니까는 이게 좀 내용이 좀 파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리긴 그렇고 가족을 찾아주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찾아보자는 심정으로다가 이제 이런 관계 요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많은 도움을 받고 해서 어떻게든 힘들게 하여튼 간에 그분을 찾았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10일 동안. 그 편지를 읽어보셨을 때 그 편지를 보낸 분이 국군 포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단 그 제가 느낌으로는 그 편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구술해서 썼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이 편지가 가다가 걸리면 이분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 이 씨가 쓰신 편지를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말투가 좀 달랐구나. 연변 말투구나 그래서. 지금 남희석 선생님이 그 이해를 잘 하시는데요. 북한식 용어와 북한식 사투리로다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6.25 전쟁 중에 의거 입북화라고 돼 있어요. 포로가 됐다는 포로 얘기도 약간 쓰시고 의거 입북화했다는 얘기를 쓰셔가지고 본인이 썼다고 생각이 안 들고 구술해서 쓴 내용이라서 혹시 이 편지가 만약에 도중에 뭐 뺏겼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같아서 이렇게 쓰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중간에 혹시 아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거 찾고 있나 이제 못 찾겠다 포기할 생각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오기가 났습니다. 오히려. 예, 오기도 났었고 그리고 중국을 또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의식도 있는 데다가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았었어요. 저기 그 누나 네. 압구정동 찾은 그 누나 첫 반응 뭐라고 하시던가요? 막 깜짝 놀라서 누구 이름이냐고 누구 조창호라냐고 그래서 분명히 조창호란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랬더니 뭐 울고 웃고 박수 치고 놀래고 복합감정이 뭐 왜냐면은 예, 초상을 치르고 막 집에 유가족들이 다 들어오는 시간이라서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게 전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와. 남편께서 가시면서 오빠를 주고 가셨네요.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아마 천사가 있다면 최성규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너무 과찬의 말씀이고 죄송합니다. 최성규 선생님과 전화했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찍어주십시오. 못생겼지만. 그때 이제 북한에서 온 편지는 성신여대에 계셨을 때죠.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그 당시에 학교 업무 직책이 학생 지도과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 과정을 바꾸실 과정인데 그때 이제 하루에 행랑을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개, 10개씩 옵니다. 하루 우편물이. 그러면 학과, 뭐 하다못해 그 당시에는 서클, 뭐 모든 연구소, 행정부서 전부 다 우편물이 거기서 분류가 되면 각 부서 이제 찾아가는 방식인데 다른 우편물들은 대부분이 수발신이 확실한 편지고 아니면은 특히 발신처가 확실한 편지고 또는 우편물이니까 가능한데 이거는 거의 우편물 거래가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 자치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는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편지 봉투도 수작업으로 이게 종이해서 만든 편지 봉투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버려질 편지고 어차피 다시 반송도 할 편지니까는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봐서 읽어봤더니 처음에는 그 편지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연변 쪽하고 똑같이 표현된 편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읽어갖고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몇 번 읽어보면서 문맥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거기도 지금이 생생히 나는 기억이 6.25 때 53년도에 의거입북하야 이렇게 어디를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남쪽에 뭐 누님이 계시고 이런 표현이 쭉 있습니다. 근데 납북하야하고 의거입북하야는 의미가 100% 틀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안기부, 보안사, 경찰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거부하다가 거기 아프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몸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을 찾고 싶다는 이런 얘기 있으니까 너무 애절하고 막 구구절절하고 막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한번 가족하고 연결시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요? 누구? 조창호 씨입니다 했더니 그리고 누굴 찾는 거야? 이래 조자 창자 숙자입니다. 혹시 본적지가 가회동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나 맞대. 전사 처리된 동생이 맞는 것 같더라고 편지가 왔다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는 그랬더니 전화기 소리에서 갑자기 막 울음소리에 웃음소리에 박수소리에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선생님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도 찡하죠. 곳곳이 찡하고 내가 이게 그 당시에는 보람된 일을 한 걸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너무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야 세상에 죽은 줄 아는데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꼭 동생을 찾아보라 그랬대요. 꼭 찾아라. 그리고 찾기도 해야 되지만 죽었으면 죽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그 큰딸한테 조창수 씨한테 그것 다 부모님이 다 그걸 간절히 부탁하고 돌아가셨대요. 조창수 큰 누님이죠. 딱 이 편지를 받았어요. 조창호란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긴가민가 하셨대요. 근데 딱 보자마자 창호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왜냐면 조창호 중위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문학소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나한테 어렸을 때 시도 써주고 그러니까 어린 조창호가 썼던 표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창호야. 맞다. 누나는 누나만 보이는 누나만 표현으로. 알 수 있는 표현들. 누나만 보이는 표현. 그렇게 넣었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편지 겉봉에 써 있는 이 씨의 주소를 찾아가지고 중국을 건너가요. 바로 갔구나. 만남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내 동생 창호가 맞다. 난 만나고 싶고 창호를 한국에 데려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 씨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럼 내가 갔다 오겠다고 해서 다시 국경을 넘어요, 압록강을. 건너가서 바로 이 얘기를 안 하고 술을 한 병 사가지고 왔대요, 중국 술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나랑 술 좀 먹고 얘기 좀 하자고. 한참 마시다가 그때 이제 이 씨가 조창호 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누나 찾았다고. 누나 찾았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조선족 이 씨가 조창호 중위에게 얘기를 해요. 누나가 너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 혹시 탈북하지 않겠느냐. 이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도 누나가 이거를 좀 동생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요. 그 물건의 품목이 이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요. 첫 번째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책. 절대 안 되지. 위험해. 그리고 또 가죽 장갑, 내복, 양말. 이 세 가지 품목을 보면 얼마나 내 동생이 지금 따뜻하게 몸을 보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누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게 보이부 사람들이나 이웃이 보면 그렇죠. 위험한 품목.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낸 거예요? 지적처럼 조선족 이 씨가 이거는 누가 봐도 남조선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발각되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건 전해줄 수가 없다. 다행히. 그래서 그거는 전해주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진은 가지고 가서 조창호 씨에게 이거 누나가 죽는다. 예. 이거 진짜다 그래서 진짜 누나의 메시지다 라는 의사가 전달이 됩니다. 이 씨가 잠깐 산으로 불렀잖아요. 전할 게 있다고. 그 어머니 사진을 꺼낸 다음에 산속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냥을 켜가지고 잠깐 보여줘요, 이렇게요. 잠깐 빨리 보라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 사진 얼굴은 처음 뵙지만 젊었을 때 어머니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 맞다고. 그리고 이 사진 건네줍니다. 그 조창호 중위한테. 그리고 헤어져요. 그 조창호 중위는 다시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고 있던 아들 선일이, 선희, 그다음에 딸 선옥을 깨워가지고 말없이 어머니 사진을 꺼냅니다. 보라고. 당연히 이제 아들들은 물어보겠죠. 누구냐고. 그랬더니 너희 할머니라고. 근데 아들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빨리 태워 없애자고. 왜냐면 이게 색사진이었어요. 칼라 사진. 왜냐면 당시에는 칼라 사진이 김일성, 김정일 부장만 칼라 사진이 가능하고 일반 인민들은 흑백 사진만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거 보이부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태우자고. 어머니 사진을 봤는데 그걸 보고서 그 자리에 불이 태워버리고 했어요. 사진하고 편집. 그 자리에서 불이 다 태워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이고. 이게 보이부의 색깔이 있는 그 컬러 사진을 북에서 가지고 있다라면 이건 진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창호 중위님께서는 진짜 잘 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부라든지 이제 북한의 감시 통제 시스템에서 증거물은 일단은 걸리면은 빼도 박을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태워버린 거는 진짜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사진을 태운 그 다음 날 갑자기 집으로 사진사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깔끔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가족 사진을 찍어요. 네, 사진 찍었죠? 흑백이죠? 예. 어이, 건정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몰래 저 아들들이 이 사진을 조선족 이 씨를 통해 가지고 남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낸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쳐. 속 깊다, 속 깊어. 사실은 조창호 씨 입장에서는 남해 있는 누님부터 가족 형제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창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북에서 있는 이 착한 아들들을 두고 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속 깊습니까? 아버지 몰래 남한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이 우리 보고 싶을 것 같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효자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어차피 내가 남으로 간다 해도 북한에 있는 우리 아들들 보고 싶어서 내가 제대로 두 발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탈북 자체를 포기해요. 남한의 가족은 아예 없었던 가족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이 시점에서 마음을 접어요. 저는 이 지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예 우리가 상상할 법한 선택이죠. 맞아요. 그런 한편으로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착한 아들들을 두고 나 혼자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가면 얘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참 이 아들들이 기막혀요, 마음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조창호 중위님이 1994년 8월 풍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요. 이후에 몸 절반이 마비돼서 아편이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였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조창호 중위 입장에서는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남한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창호 중위님이 아들들에게 대놓고 나 남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또 못 보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 근데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 안 했어도 그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았을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가세요. 누군가가 아버지를 찾으면 저희들이 돌아가셨다고 잘 둘러댈 수 있어요. 여기 남아서 저희들 잘 살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가시라고. 라고 내 아들들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가시라고 설득을 해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기막힌 장면입니까? 아니 사실 이게 아편이 없으면 버틸 수 없을 만큼 이 건강도 안 좋은데 북한에서 어떻게 과연 이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조창호 중위가 그 갈등하는 모습을 이제 이 씨가 보고 이런 조언을 합니다. 죽어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살아서 헤어지는 게 낫다고. 그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자고. 그래서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살아있을 때 자식들한테 내가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겠다라고 인사를 하고 드디어 이제 탈북 계획을 세우는데 비바람이 치는 10월이었어요. 이 씨가 찾아와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배가 준비돼 있으니까 빨리 타고 가자고. 여기서 한 번 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창호 씨가. 한 시간만 딱 달라고. 한 시간 후에 가겠다고 압록강으로. 마지막으로 자고 있던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랑 딸을 깨운 다음에 술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때 이제 그 속 깊은 아들들이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아버지가 오늘 떠나시는 거예요. 아들이 정말 속 깊은 게 뭐냐면 우리는 못 간다. 처가 있고 뭐 결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가니까 아버지 떠나시라고. 단 한 달 후에 돌아오시라고.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한 달 후에 돌아오시라고. 못 돌아올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야. 조창호 중위가 이런 말 했다고 해요. 그래, 한 달 후에 내가 꼭 돌아오겠다. 단 내가 이 한 달이 10달,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내가 정 안 돌아오면 그때는 통일된 후에 서울에 있는 고모집으로 찾아와라. 그리고 압록강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생일비. 아들들도 대단한 결정을 한 거고.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을 텐데. 이건 글쎄 저는 뭐 말을 못 하고 왔지만 보내는 사람 마음 그리고 또 알면서 가는 사람. 그게 너무나도 이해돼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귀환을 성공하게 될 국군 포로잖아요. 그렇죠. 어떤 루트로 이렇게 좀 오게 됐나요? 일단은 그 밀항을 해야 됐었는데 제 선친께서 당시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수산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수산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선장들 중에 이제 이러이러한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도움을 청해봐라. 다른 루트가 없고 지금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권도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지. 그 여권이 그다음에 한중 수교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좀 굉장히 꺼려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장들 보고 한국까지 좀 데려달라 그걸 했더니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한국 자동차를 밀수입한다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위해에 가봤더니 한국 차들이 거의 한 70~80%가 한국 차였던 거예요. 예. 현대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밀수된 차들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어선들이 가서 싣고 가가지고 다 밀수한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산당 뭐 정권에서 뭐 하여간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제 배들이 한국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 밀수 그게 다 끊겨서. 제발 뭐 얼마 줄 테니까 따따블로 줄 테니까 좀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한국까지는 못 간다. 걸리면은 자기네들도 사형당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따따블 줄 테니까 공해상까지만 좀 데리고 와달라. 그러면 내가 한국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배를 가져와서 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마중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맨날 몇 시에 좌표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때 조창호 중위가 진짜 작은 배를 타고 맞습니다. 가야 했는데 그 배가 얼마나 작았냐면 발을 다 뻗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4m 너무 작은 배인데 심지어 갑판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누군지 신원이 드러나니까 선원들이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몸도 안 좋죠. 중풍 걸렸죠. 춥죠. 막 그랬는데 17시간을 지나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밖에서 지금 한국 영해상이다. 저기 한국 배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100m 앞에 한국 배가 나타난 거예요. 한국 영해상에서. 그런데도 만나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서 놓쳤는데 도대체 그때 선배님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저도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표상에 만나기로 한 지점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나빴거든요. 먼 바다잖아. 먼 바다고 보통 풍랑이 한 4~5m쯤. 그리고 배가 저기 보입니다. 보이는데 못 맞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이제 남한의 그 선장이 가까이 가다가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다 죽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지 저쪽 사람들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4~5m 풍랑이요. 말이 그냥 4~5m지. 그냥 있어도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4m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지. 4m. 도저히 이제 접선이 안 돼서 그리고 선장도 이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다시 시도를 해보자. 그거 어떻게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하자. 쉽지 않다. 그리고 돌아선 거야? 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날 2차 시도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근데 파고가 4m, 5m 그러면 감이 안 오시는데 보통 아파트 2층, 3층 높이의 파고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실패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가요? 상황이에요. 중국 측 그 선장이 이번에 마지막 시도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린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다시 그 조창호 중위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데 첫 번째 시도는 이제 17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지막 시도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77시간 동안 바다에 있어요. 아유, 어떡해. 중풍 오신 그 노인네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하신 거죠. 조창호 중위가. 보통 일이 아니네. 근데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슬슬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살짝 눈을 뜨니까 접선이 된 거야. 그래서 들것이 실려가지고 이쪽 배에서 저쪽 배로 넘어가는 걸 자기 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심을 하면서 의식을 놨어요. 조창호 중에 의식의 마지막 그 모습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기절하죠. 기절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뜨니까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인천이었어요. 인천이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야, 험난했다. 험난했어. 이 차 접선 때 바로 조창호 중위님을 만난 건 여기 있는 최우석 선배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 왜 또요? 여기서 갑자기 아유. 안기부가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마중 나간 거 2차 점수 때 안기부를 만나서 그래서 사실은 구출을 해낼 수 있었다. 아니 근데 아까까지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여기서 안기부는 처음에 알아서 귀환하라라는 식이었잖아요. 최우석 선배님에게도 그러고 조창호 중위님의 가족들에게 보였던 반응. 왜 안기부가 갑자기 그 공해상에 나타나게 된 걸까? 안기부는 알기는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움직이는 것도 알고. 하지만 관심이 없죠. 진짜 저랬어요? 진짜 저랬습니다. 진짜 저랬습니다. 자, 다리.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요? 성수대교의 참사가 일어납니다. 50m 길이 구경 상판이 끊어져 한강 위로 처박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이제 나라에서 난리가 나고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탈북시켜서 약간 칭찬받으려는 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을 전환시킬 한 명의 전쟁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해석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모든 사설에서 그런 톤의 그래요. 해석 기사들을 네. 썼습니다. 누가 봐도 티가 났구나.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이제 집단 북한 종업원들 탈북 사건 있을 때도 선거 전에 북풍을 일부러 이용한다. 네, 라는 해석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사회적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자극적인 북한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성수대교 붕괴 사고 있는 다음부터 갑자기 이게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차 접선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에 있었는데 멀미 때문에 거의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 8시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다른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네. 귀환을 해서 군산항 앞바다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공중전화에서 안기부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나도 뭐 갈 데가 없다. 이판사판이다. 당신들이 나가서 구조를 해오든지 아니면 난 기사 쓴다 하고 이제 엄청 그 뭐 신경질환 기자로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안기부에서 그럼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서해상에 떠 있다 갑자기 나가겠다는 겁니다. 수산청 그 500톤급 어선 이제 어업 지도선인데 이제 우리가 가겠다. 네, 간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성수대교하고 이게 연결돼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고 나중에 이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뉴스에서는 이제 성수대교가 나오니까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안기부가 등장을 하고 오더니 막 홍보하고 뭐 카퍼레이드하고 사열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북에 있는 가족 아들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도 아까부터 계속 걱정이 들었는데. 사실 그 조창호 중위도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을 해서 언론에 나서는 걸 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에다가 자녀들이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발표 시간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입국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안기부에서는 극적인 전쟁 영웅이 필요했다는 건 뭐 정황상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는 사실 선배님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엠바고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북한에서 그것도 국군 포로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왔다는 건 정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엠바고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보도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취재 기자였잖아요. 근데 취재 기자인 입장에서도 제발 그 좀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 이 아이들 사람의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아무리 그 국가에 무슨 저 중대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보도를 하겠다고 안기부 당시 어떤 국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수대교 참사로 인해서 무너진 민심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 국가 지대사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선치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당시에 하고 예, 이제 사실은 포기했죠. 남은 가족들의 얘기는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들들. 사실은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다들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선옥이에 대한 추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탈북 브로커 이 씨한테 계속 좀 찾아봐달라.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낭림 지역으로 추방됐다. 자강도 랑림? 예. 왜? 그게 한심한 데입니다. 자강도 랑림에 가봤단 말입니다. 예. 그 오빠가 군대 나가 돌아가 전사했다 했으니까 그 오빠가 죽은 데가 바로 자강도 랑림이란 말입니다. 제가 거기 오빠 돌아가서 거기를 갔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도 있었구나. 내가 사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가 정말 그렇게 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가족이 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거기로.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알아서 저희 삼촌한테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해서 다 낭림지구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애들. 네, 저희 삼촌 말씀이 애들이 원래 잡초처럼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서도 견뎌서 살아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가슴 아파했죠. 근데 이게 아버님 입장에서는 살아있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이런 데 끌려갔다고 하면은 뭐 연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낭림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연락이 돼서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연락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진짜 뭐 안 됐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자체는 천만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호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막 아빠 가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낭림지구로 추방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누구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다시 다 그 원래 살던 데로 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탈북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이제는 그래요. 그 10년 동안 늘어났군요. 예, 엄청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삼촌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괜히 돈 다 날리고 애들도 이제 위험해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그냥 일단은 지켜보자 하고 넘어갔습니다.